예, 종목 설명도 뭐 나름대로 시원하게 드리려고 해봤는데 글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앞부분에 누구나 아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말고 뒤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내용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것을 남들과 똑같이 해석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힘들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공부하시는 시간인데요. 3주차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자라는 그러한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주도주, 제가 판단할 때는요. 수급이 개선되고 그리고 매수 주체 세력이 뚜렷한 종목이 시장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는 뭐 매집된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혹은 횡보할 때 눌림목에서 편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밑에서 편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살려고 했는데 벌써 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죠. 실적도 좋아졌죠. 수출주입니다. 그러한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지우고 써드릴 텐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실 때에 주도주를 편입하신다는 관점이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녹화 방송 놓고 보시면은요. 제가 주도주 편입하는 방법 드렸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매집주 중에서 악재가 있는 종목은 단기적인 악재가 되겠죠. 단기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은 매수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매집은 단행됐는데 단기 시장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 평균 단가 수준 혹은 그 이하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편입을 못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흔들리시죠. 수급에 매집의 그러한 흐름을 보지를 않고 이러한 악재 요인만 놓고 보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수급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악재가 수급을 이겨서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이 연출되는지, 아니면 혹은 반등 추세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룹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잘 놓고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 8월 27일 이후에 개인들은 물량을 얼마를 뺏겼다? 980만 주에서 350만 주를 빼보면은요, 얼마 나오냐면 63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죠? 630만 주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주도주 매집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상장 주식수. 그렇죠? 그럼 대한항공의 상장 주식수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860만 주예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00만 주면 약 얼마가 됩니까? 11%다. 그럼 또 윤정두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10%에서 15% 정도 매집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대략 30에서 50% 이상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시점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편입하시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쪽 구간입니다. 작년 12월에요. 12월 8일 기준에서 오너 리스크가 터져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면 뭡니까? 유가가 급락을 해서 항공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원래는 1등주가 먼저 가고 2등주인 아시아나가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오히려 12월 8일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조금 더 갔어요. 그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은 급등이 나오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좀 멀리 길게 보시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11%에 대한 매집이 단행된 평균 단가가 대략 4만 원 정도 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4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꼬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상당 부분까지 내려왔죠. 42,000원대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야 그래도 비싸다.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프리미엄까지 주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중간부터 해서 이 정도 라인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HTS상에서 검사하실 때 나오는 매수 평균 단가 11월 이후 그러니까 약 6%대 매집이 단행된 평균 단가는 44,000원이라는 겁니다. 44,000원의 매수 단가가 편입이 돼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 눌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에서 다시 돌려지는 힘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국제강, 과거 동국제강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여타 종목군들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집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룹 전체적인 차원이 아닌 오너의 리스크 부분이 부각되거나 혹은 단기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편입하실 수 있는 편입 구간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은 물량 아닙니다. 11%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단행돼 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고 유가 설명드릴 때 항공주 설명드렸고요. 오늘 또 환율 설명드릴 때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왜? 엔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엔화 부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권에 놓아두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드릴 텐데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뭐 SK네트워크스 보시면은 야 이거 다행이네요. 왜 다행이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연구원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재우다 보니까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디 중간에 이상한 데서 막 해놓은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지분을 약 9% 정도 개인들이 뺏겼단 말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SK네트워크스도 수조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에요. 근데 9%의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을 뺏기고 주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지금 이것까지 제가 평균 단가를 다 뽑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뭔가의 악재 요인인가 이런 부분이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바닥 반등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가파르다. V자형 반등, 가파른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매집이 단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 보여드린 것, 또 둘째 날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다시 떠넘겨진 지분은 요만큼 뿐이 없어요. 거기에 저쪽에서 매수한 쪽이 손절했다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물량을 굉장히 크게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의 물량 정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주의 경우, 대형주 기준입니다. 대형주 기준의 매집주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매수 평균 단가도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손바뀜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가 됩니까? 일단 매집주에 대해서 악재 요인이 단기 악재 요인이 생기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편입하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더 명확한 걸 하나 또 말씀드려야죠. 누구도 모르는 내용. 이 내용은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손바뀜에 대한 내용을 막연했던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긴 하고 그리고 앞 시간에 바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지 화면 통해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HTS에 나오는 투자자 매수 평균 단가. 지금 보니까 뭐 여타 증권사들 보니까요. 작년 8월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그 시세를 그 데이터를 전부 뽑아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준 정도로 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정확한 수치냐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죠. 추정치입니다. 일단 추정치고요. 두 번째, 투자 주체 세력의 손바뀜 현상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하이닉스 기억나세요? 하이닉스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매집도 어마어마하게 단행이 됐습니다. 얼마? 1억 4천만 주. 20%의 매집. 근데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면 저 바닥에서 다 매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 바닥에서 매수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또 실적 개선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바뀜이 계속 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종목을 다시 접근해서 대응할 때 최근에 손바뀜 단가를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NC소프트 말씀드렸으니까요. NC소프트 다시 차트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멀리 당겼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HTS상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렸죠. M&A 이슈 불거지면서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는 누군가가 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고 나갈 사람 팔고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건 뭐예요? 순매수라는 거예요. 순매수.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매수. 순매수가 왜 중요한 단어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 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곳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강조를 드릴 텐데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얼마 터집니까? 거래량은 사실상 29일이 더 많습니다. 19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인데 1월 28일은 얼마? 10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 96만 주가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때는 상한가가 잠시 풀리고 상한가 수준에서 다 거래가 돼버렸어요. 상한가 수준에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관 펀드 매니저가 상한가에 샀다가 상한가 풀어가지고 다시 샀다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손바뀜이 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18만 9천 원 하던 NC소프트가 상한가가 나와서 21만 7천 원이 되다 보니까 그럼 수익 확정. 혹은 더 높은 데서 샀으면 일단 손실 확정 끝.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뭐 재편입하려면 재편입하고. 이러한 개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28일 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맨 위가 순매수 기준입니다. 맨 위가 순매수 기준이에요. 거래량은 96만 주인데 개인은 어떻게 됐다? 4만 6천 주밖에 안 뺏겼다? 그럴까요, 진짜? 4만 6천 주만 뺏기고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 그날 매도가 16만 8천 주고요. 기관 매수가 11만 5천 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쪽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대부분이 손절이나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물량이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던질 곳은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순수하게 손바뀜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창고 동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시면 되냐면요. 1월 28일 날 매도 매수 상위 창구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그래요. 아이고야 이거 뭐 창구 바꿀 수 있지. 안 바꾼다고요. 왜? 대형주는요. 창구 바꾸면 수수료가 더 나가요. 자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창구를 왜 바꿔요? 이해되세요? 절대 창구 안 바꿉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근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저도 30년 동안 못 봐왔습니다. 저도 한 30년 했어요, 주식.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외국인들 팔았죠? 외국계 창구가 외국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티그룹 쪽 팔았죠? 팔았으면 손바뀜하고 나간 거예요. 끝이에요. 저는 없어. 이쪽 어떻게 됩니까? 모건서울이나 맥커리 쪽 또 국내 창구에서 매수를 했을 텐데 이쪽은 순수하게 샀다는 거 얼마에? 20만 6천 원대 이상. 그 가격에 손바뀜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죠. 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윤정두가 처음에 얘기했던 17만 5천 원 평균 단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저 위에 있고 못 움직이고.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놓고 보시면 1월 28일, 29일, 30일, 2월 2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수 기준이 순매수 아니에요. 이거 절대. 또 순매수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 저게 또 사실은 다 손바뀜이 100%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희망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자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 기관 28일 날 합산해 35만 주 이렇게 쭉 계산을 하시면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어제까지죠. 85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85만 주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몇 퍼센트? 대략 4% 가까운 물량. 하이닉스로 따지면요. 4%면요. 무려 몇 주인가요? 7억 주니까 2,800만 주예요. 2,800만 주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N소프트의 주가 자체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저 정도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량이 손바뀜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1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지분 신고하고 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HTS상에서 추정치 나온 거예요. 윤정도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추정치가 17만 5천 원 정도 대략. 그렇게 해서 150만 주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냐면요. 2,625억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물량 손바뀜이 됐으면 4%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1%가 돼야 되는데 11%가 아니에요. 지분 그대로 7% 정도 뺏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4일부터 1월 27일 중에서 85만 주가 저는 손바뀜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바뀜이 대부분 많이 됐다. 그리고 그 85만 주가 평균 단가가 21만 2,800원 정도의 손바뀜이 됐다는 겁니다. 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막 거래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65만 주는 예전 그대로 17만 5천 원 평균 단가라고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50만 주를 2,946억을 지금 매수한 거예요. 적은 물량 아닙니다. 이 2,946억 원을 150만 주로 나누게 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19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9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19만 5천 원까지. 근데 거기서 재미난 게 뭐죠? 강한 반등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7% 움직이려면 헉헉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야. 가볍게. 왜? 유통 물량 중에서 3천억 원 이상이 매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N소프트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하실 겁니다. 19만 6천 원인데 단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오늘 또 종가가 21만 5천 원까지 가버렸어. 그럼 제가 부랴부랴 그거 갑자기 갖고 나왔겠습니까? 주말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5에서 10% 매수한 종목, 매집한 종목의 경우에는 첫 방송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30에서 50% 이상의 시세를 내주어야만 3천억씩 이렇게 매수한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 지금 19만 6천 원이면 쉽게 생각해서 20만 원이면 얼마겠어요? 제 산술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26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주가 흐름. 왜? 고점이 38만 원인데 왜 그 주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수급 라인도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M&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리에서 조금 지원해 주세요. 팁 하나 드렸잖아요. 대차거래 지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분만 M&A 부분은 조금 그냥 들고 계시고 누가 M&A 얘기하면 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너 대차거래 의결권 있는 거 뭐 알아 몰라?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기사 하나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으로 만족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도주가 뭐다? 매집된 게 주도주라 했잖아요. 매집된 거에 대한 해석을 1분이라도 더 공부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무료 문자 메시지 받으시는 분들께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몇 조 원짜리 종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세가 바뀌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매매 기준 잡으셔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돼지가 되면 안 돼요. 예? 곰과 황소처럼 비관론자, 낙관론자 혹은 비관론자 쪽에 무게감을 두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내 주장만 있으면 기준만 있으면 시장에서 절대 손해나시는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